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의 세 번째 이야기 4.19 혁명.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1950년 5월 2대 총선이 시행됐습니다. 이때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고 이승만을 비판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됩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생했고 이에 이승만 정부와 국회는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부산에 임시로 설치된 국회를 부산 임시국회라고 합니다. 이 임시국회 때 이승만 정부가 전쟁 당시 일으킨 사건이 폭로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덮으려고 했던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들의 이승만 지지도가 하락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이승만을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자 이승만은 2대 대선에서 승리할 방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승만은 먼저 자신을 지지할 정당,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또한 부산 정치파동 및 국제구락부 사건 등으로 반대 세력을 압박했죠. 또한 야당 세력이 주장한 양원제 개헌과 묵거,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일부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개헌 찬반 투표를 진행할 때 기립 형식으로 진행하여 누가 반대하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투표를 하다 보니 이 개헌은 결국 통과됩니다. 1952년 발췌 개헌 제1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대통령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 직선제로 바뀝니다. 역사는 우철티철. 이 직선제에 의해 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때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됩니다. 2대 대선의 결과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고 부통령으로는 함태영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인도 뉴델리 미래설 등으로 신익희 중심의 반대 세력을 압박하고자 했죠. 또한 이승만을 지지하는 자유당은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바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는 적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헌이 통과되려면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203명의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135.33명, 135까지는 사람으로 칠 수 있는데 0.33명은 사람으로 치기가 애매했죠. 이때 0.33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사람을 0.33명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33이라는 것을 그냥 한 명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즉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바로 135명이 찬성한 결과였죠. 한 명이 부족한 탓에 개헌안은 부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발표했죠. 개헌이 통과되었다라고 할 때 근거로 삼았던 내용이 4.4.5입이었습니다. 0.33을 4.4.5입하면 0이다. 여기서 4.4.5입은 한자식 표현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반올림이란 뜻이에요. 넉 4자, 죽을 4자, 1, 2, 3, 4까지는 0으로 떨어뜨리고 5입자, 5, 6, 7, 8, 9는 위로 올린다. 즉 0.33이면은 0으로 가는 게 맞다. 135명만 있어도 개헌안은 통과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죠. 결국 이 4.4.5입 논리가 인정되면서 2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2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3선 이상이 가능하다.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 그 이상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다.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한다.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폐지한다. 국가의 중요한 사항은 국민투표로 시행한다. 제헌헌법에서 균등 경제 지향성 항목을 삭제하고 불균형이 있더라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이제 3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역사는 우철티철. 1956년 3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때 유력했던 후보 3명은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 진보 계열의 조봉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일정 중 신익희가 사망하자 이승만 대 조봉암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때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지만 조봉암이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고 패배하면서 이승만은 다음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권은 대통령 대 부통령 대립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졌죠. 1958년 1월 진보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당시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과 진보 계열의 정치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한 뒤 1959년에 조봉암을 바로 사형 집행해버립니다. 또한 사회통제를 강화하죠. 1958년 12월 신국가보안법을 제정 시도를 합니다. 신국가보안법이란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자 했던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을 조작, 왜곡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죠. 특히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야당과 제야 인사들이 반대 투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1958년 12월 24일 보안법 파동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과시키죠. 경위권 발동 후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단독으로 법 개정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되었죠. 여기서 경위권이란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당과 야당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여당이라고 하고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다른 당들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승만 정부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 되면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떨어져 갔고 거기에 한국 경제 상황의 악화가 이승만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 경제 상황은 산업 생산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 소비재 공업에 집중 투자하게 되죠.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공업에 투자한 것이었는데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대 말에 미국 상황이 변합니다. 미국 내부에서 외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커졌고 이에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국 원조 물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조가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승만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져 갔죠. 역사는 우철티철. 그러던 중 1960년 4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번에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조병옥이 대통령 자리를 두고 싸웠죠.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일정 중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이승만이 그대로 당선이 되는 것이었고 4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은 나이가 많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죠. 헌법상 대통령이 사망할 시에는 다음 정권을 그대로 부통령이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당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자유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함을 인지했습니다. 이때 부통령 선거 후보자가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부통령 선거 때 장면이 승리했기 때문에 자유당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통령으로 이기붕이 당선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자유당이 여러 방법을 통해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3인조, 9인조 투표를 통해서 이기붕이 당선되도록 했죠. 이 3.15 부정선거의 결과 4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이 당선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시위가 발생하자 부정선거를 지시한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사퇴하면서 이 시위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 앞바다에서 청년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김주열의 시신을 보니 경찰이 사격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버려진 거였습니다.
최루탄이라는 것은 시위대를 향해서 쏠 때 하늘을 향해 쏴야 됩니다. 곡선을 그리며 땅에 떨어진 최루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나고 가스가 나오고 그걸 마신 사람들이 매워서 도망가는 시스템입니다. 최루탄을 사격하는 방식은 사실 살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한 부분에 맞게 되면 때로는 사람이 큰 부상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김주열이 맞이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서울시위대는 경무대로 이동해 적극적으로 시위를 합니다. 이에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에 시위대를 향해 무력 진압, 총으로 발포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시위가 계속되다 계엄사령관이 발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1960년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시위가 발생하자 부통령 이기붕이 사퇴를 하고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에서 사퇴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4월 25일 대학교수단,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 날인 4월 26일에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발표한 것이죠. 이후 이승만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허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과도정부가 수립됩니다. 과도정부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준비를 위해 만든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 혁명의 의의입니다. 4.19 혁명은 학생 시민이 중심으로 된 혁명이었고 반독재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 사건이 되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